최근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헬리오시티입니다. 84타입이 21년 9월 2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분양가가 9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1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위치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75타입은 21년 8월 20억까지 거래됐습니다. 75타입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12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송파구 부동산은 강남 3구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는데요. 상승기에 최고가에 영끌한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미 과거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매에 넘어가는 매물도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호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입니다. 84타입이 21년 14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9억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에 위치한 해운대 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1년 14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4억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8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부산 부동산에는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서울에 비해 규제가 적고 바닷가에 위치한 제2의 수도로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부산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세권이나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산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더 떨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부산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원에서 마피 3,4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중에서도 수영구의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점차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영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해안가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직 쌍용 예가 2차와 대연파크 푸르지오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2차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205동 4층 매물이 4억 2천만 원, 208동 6층 매물이 4억 2,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208동 6층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현재 8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을 4억 1천만 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가격이 4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112동 저층 매물이 4억 8천만 원, 112동 20층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112동 20층 매물은 고층 매물이고 입주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매물 금액을 협의해서 4억 7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청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티 프라디움 1단지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청주 부동산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 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85만 명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청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7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6층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22년 거래 현황을 보면 802동 2101호 매물이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 이브 지웰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동 2,502호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12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입니다. 고층 매물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에 위치한 오송역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59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P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은 114동 저층 매물인데요. 분양가 3억 3,09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경쟁률 60대 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온 매물도 있고 마피가 붙어서 싸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에서 마피 1,500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지웰시티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9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월세를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7,5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에는 22년 4월 7억 2,500만 원까지 거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호 아이파크 102동 2,402호입니다. 고층의 오션뷰 매물이라서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3년 전 속초는 서울시 속초구라고 불릴 정도로 핫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은 곳을 찾아보면 강원도 강릉과 속초가 나옵니다. 지금 속초는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요. 하락장이 오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고 나가고
이걸 또 다른 외지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초 고가 아파트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분들보다는 외부 투자자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속초는 바다와 호수, 설악산 등등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외부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내부 현지 수요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속초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을 주고 이걸 살만한 현지인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속초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속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속초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정확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제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초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가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짧게 한 군데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살펴볼 단지는 속초 청호 아이파크입니다.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018년식 687세대 최고 29층입니다. 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속초해변이 도보거리입니다. 북양양 IC가 인접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이 아파트 35평 매물이 3억 1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최고가 7억 2,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24층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3층입니다. 보통은 고층 매물이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두 거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는 백이동 24층 A타입이었습니다. 백이동의 A타입이면 2호, 3호, 5호 중 한 곳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걸 감안하면 오션뷰인 2호나 3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2호인지 3호인지 찾아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청호 아이파크 백이동 2402호였습니다. 역시 고층의 오션뷰 최고가에 거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가 매물은 3층이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매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에 4억에 거래된 23층 매물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됐을까요? 뒷동이고 오션뷰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106동 2304호 매물입니다. 106동이면 아까 본 102동보다 뒤에 있고 4호 라인은 오션뷰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동에 오션뷰가 안 나와서 좀 싸게 거래됐던 것 같네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도 탑층에 오션뷰까지 나온다면 다른 매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시세만 살펴봐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심지어 타입도 같은데 가격이 3억이나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백이동 9층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백이동 중층입니다. 동 배치를 보면 백이동은 호수에 따라서 오션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있는데요. 두 매물 모두 백이동이지만 4억 1천만 원 매물은 남서양 매물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션뷰가 안 나온다는 거죠. 9층이면 나쁜 층이 아닌데 이렇게 뷰에 따라서도 호가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매도하시는 분이 내놓은 호가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속초의 신축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속초입니다.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 3대1을 넘었던 단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26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에는 지금 매물이 32개 나와 있네요. 이 중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있습니다. 1천만 원 떨어진 매물도 있고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에 내놓으신 분도 계시네요. 청약 당시 경쟁이 있던 것 치고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속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속초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당시 서울 경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랐는데요. 이때 자금이 부족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속초나 원주, 강릉 등 강원도에 투자하시면서 속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외지인 매매 비율이 50%를 넘어선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속초에는 세컨하우스 열풍이 불면서 곳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초는 너무 매력적인 곳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고 어디서나 쉽게
바다와 설악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죠. 속초 생활 숙박시설 광고를 보면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도 하면서 세컨하우스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문 위탁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수익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혹하는데요. 이런 장점들을 내세우면서 서울 수도권 곳곳에 분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사실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고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속초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세컨하우스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치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투자금은 엄청 큰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셨다면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속초에는 아직도 많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 중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요. 건설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하면서 각종 분양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초의 미분양 물량을 보면 23년도부터 증가해서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힐스테이트 속초의 경우 84타입 분양가가 5억 8천만 원이 넘는데도 최고 경쟁률 3대 1을 넘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분양권은 마피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도권 부동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속초 부동산 중에서도 일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급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걸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속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평택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고덕신도시 자연엔 자이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가 9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에 평택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GTX 개발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아파트는 경기 남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평택 부동산, 특히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에서는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평택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택 아파트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도 현지 실수요자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반도체 공장 확장, 광역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평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평택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특히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평택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평택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평택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평택 고덕 8학원입니다. 2019년식 725세대 최고 30층입니다. 고덕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로 고덕수변공원과 신도시 상권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021년 말 최고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6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6억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 백구동 1502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8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24층 매물이 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였던 15층 매물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이 아파트는 84타입이 단일 타입인데요. 최고가 매물과 최근 6억 6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동일 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인데도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고덕 신도시 자연엔 자이입니다. 앞서 살펴본 파라곤보다 하락폭이 더 큰데요. 2019년식 755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아래쪽에 위치한 신도시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삼성 사업장과 가깝습니다. 지금은 잠정 연기됐지만 삼성 사업장 추가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22년 1월 최고가에 계약했는데요. 고덕 신도시 자연엔 자이 704동 10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9,8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역시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18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04동 1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18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보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고층 매물인데요. 심지어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보통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타입별로 가격 차이가 몇 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타입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동일 타입의 층수도 더 고층인 매물이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중에서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중에서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2억가량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제역 인근에는 분양권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밸리 호재를 내세우며 분양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평택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증가했다가 감소하더니 24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600여 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권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평택에서는 2020년부터 쭉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27년까지도 신축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많은 만큼 미분양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도 더딜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마피가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의 매매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매매보다는 양호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어서 기존 구축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평택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은 대기업 일자리와 광역철도 신도시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은 월세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고 공실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택 부동산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땐 급매물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평택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인근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 중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하고 적정 시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요가 높고 향후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 평택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84타입이 21년 12억 4,500만원까지 거래됐는데요.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7억 6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한 송도 SK뷰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6억 2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인천 부동산은 서울에 비해 규제가 적고 바닷가에 위치한 수도권 도시로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GTX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5억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인천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부동산 규제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없는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연끌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세권이나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시세가 높은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와 청라신도시가 위치한 서구. 이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인천 송도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15억 9,500만원까지 거래됐던 송도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15년식 999세대 주상복합 단지로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와 센트럴파크역 접근성이 좋고 코스트코와 송도 중심 상권 이용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106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5억 4,500만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5억 9,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10억 5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층 매물이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6천만원 이상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백이동 3902호 매물이 15억 9,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39층 매물이 15억 9,500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4층 매물이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5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층수와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우선 15억 9,5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39층이고 센트럴파크와 오션뷰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억 4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4층 매물로 저층에다가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 조건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매물 중 센트럴파크와 오션뷰 조망이 모두 가능한 매물을 보겠습니다. 같은 백이동의 34층 매물이 10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에 모든 조망이 나오는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5억 7천만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GTX 개통 호재로 최고가 14억 7천만원까지 거래됐던 단지를 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럭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872세대의 준신축 단지입니다. 인천 1호선 인천대입구역 역세권 단지인데요.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센트럴파크 접근성이 좋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인천 송일초등학교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4억 3천만원이었고 21년 9월 최고가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4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1504동 1904호 매물이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송도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2,5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의 층수도 비슷합니다.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현재 얼마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샵 퍼스트파크 1505동 29층 매물이 11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내놨는데요. 11개 부동산에서 광고 중인데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 개통 호재와 신도시 인프라로 크게 상승했던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시세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 25대 1을 넘었던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사차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8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송도 609에 위치한 단지로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5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7천만 원 하락한 마피 매물도 있습니다. 403동 고층 매물이 분양가 8억 9,2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4대 1을 넘었던 곳입니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입니다. 얼마 전 사전 점검을 마쳤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조망, 조경 등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에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은 계속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매물이 있습니다. 104동 7층 매물은 분양가 8억 6,200만 원에서 마피 7천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13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3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의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곧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공급은 어떨까요? 인천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요에 비해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5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요. 이 중 절반이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송도의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 이후 좀처럼 상승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에서도 서구의 전세 지수 상승폭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소폭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연수구의 전세 지수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서구나 인천 평균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세 지수가 받쳐주는 서구 신축 아파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신도시의 급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송도 매물입니다. 이편한 세상 송도 70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5억 3,500만 원에서 5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14동 6층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남서양 매물이고 현재 15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금은 2억 7,5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를 5억 1천만 원대로 조율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청라신도시입니다. 청라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입니다. 이 아파트의 59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218동 중층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매물은 남서양 매물이고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2억 7천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1억 8천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 금액을 협의해서 4억 3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지금 인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화성 동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입니다.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은 동탄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14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동탄 부동산은 신도시 인프라와 삼성전자 일자리 그리고 GTX 개통 등 대형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서 서울에 버금가는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화성 부동산, 특히 동탄 이 신도시에서는 분양가에서 10억 이상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탄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심지어 경기도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상승장일 때 동탄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화성 현지 수요자들보다 다른 지역의 투자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30대 투자자들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인데요.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GTX, 고속도로 개발, 그리고 삼성전자 일자리와 같이 대형 호재들로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요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현재 동탄에는 정말 많은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화성 동탄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합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최상급지로 몰리면서 동탄은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화성 동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화성 동탄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화성 동탄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화성시 장지동 레이크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9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689세대 최고 20층이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8대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아래쪽에 위치한 아파트로 장지 IC가 가까워서 지역 내외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현초등학교이고 중심 상권에서 거리가 조금 먼 게 아쉽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전용 100일 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00일 타입의 분양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 비해서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3층 매물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층수도 거의 비슷한데도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2021년 12월 매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매물은 레이크반도 유보라 3403동 202호입니다. 전용 100일 타입 기준 매매가 9억 5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화성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 매물과 6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입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층수도 더 고층인데 무려 2억 7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화성에 거주하는 분이 투자했는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탄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입니다.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 시범 우남퍼스트빌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최고가와 최근 거래 가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식 1442세대로 동탄역과 가까운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롯데백화점과 역세권 상권이 인접해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아인초등학교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시범 우남퍼스트빌 902동 1101호입니다. 84타입 매매가 14억 4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층 매물이 최고가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33층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보다 고층 매물인데요.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A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B타입 매물입니다.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KB부동산 평균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84A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11억이고 일반 평균가는 1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B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10억 5천만 원이고 일반 평균가는 11억입니다. 두 타입이 5천만 원가량 차이 나는데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A타입 고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 84B타입 고층 매물은 11억 그리고 탑층 매물은 11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도 최고가 대비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보신 후에는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화성 동탄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에는 현재 거래 가능한 신축 분양 아파트가 없는데요. 최근 말이 많은 분양 전환 단지가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 중흥 S클래스인데요. 현재 임차인들이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83제곱미터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옆 서희스타일스 감평가가 4억 8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건설사에서는 감평액대로 분양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들을 고려해서 5억 3,500만 원에 분양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도 입지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성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23년 일부 쌓였다가 금방 소진되면서 현재는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인데요.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화성시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쭉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많았습니다. 25년까지도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중 상당수가 화성 봉담과 신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동탄 중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네요. 다만 현재 동탄에는 기존 아파트들의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화성 전체가 아닌 동탄 신도시, 그것도 오산동, 청계동, 산척동에만 누적된 매물이 3,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기존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변화가 크진 않지만 조금씩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 상승폭이 큰 상황입니다. 화성에서도 입지가 좋은 동탄 중심지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는 화성 중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장 아파트들은 GTX 개통과 역세권 인프라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화성의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동탄 중심부의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조금만 저렴하게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의 1군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2군, 3군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동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 호수자이 파밀리에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차인데요.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자이 파밀리에 59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5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2층 매물이 5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반도유보라 3차 59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저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 16층 매물이 5억 3,9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의 시세입니다.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 중에 금액 조율이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일부 신축 단지가 저점을 다지고 있는 화성 동탄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성과 동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집을 가진 사람이 임차인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자산이 여지껏 계속 이어져온 불패 신화에서 이제는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아파트입니다. 왜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됐을까요? 2025년 주택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급등기에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40대 이하였습니다. 그 집은 지금 매달 월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파산이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시장.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34세 직장인은 2021년 9억 원에 가까운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김포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던 지역이었고 주변에서는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말이 흔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본 3억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해 집을 샀습니다. 입주 당시만 해도 주변의 반응은 모두 축하였습니다. 잘 샀다. 이제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같은 평형 매물이 7억대에 나와도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3억 가까운 자산이 증발했지만 그는 여전히 9억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전세로 들어간 동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원리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그는 남는 돈으로 적금을 들고 연차 때는 해외여행도 다녀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점심을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잃었죠. 반면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은 모았던 돈으로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집이 있는 거지가 됐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답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를 향해 날아가던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역전 현상은 경기도 외곽과 수도권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했던 20대, 30대들에게 주로 나타나죠. 균열은 훨씬 이전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집을 산 사람은 승자였고 못 산 사람은 패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빚을 지렛대로 삼는 투자 방식 바로 영끌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돈 2억에 대출 5억을 더해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률은 폭발합니다. 7억짜리 집이 9억이 되면 2억 투자로 2억을 번 셈입니다. 수익률 100%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평균 수익률이 20%였는데 수익률 100%라니 대단하죠. 이게 실제로 몇 년 동안 한국 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분양가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간 곳도 있습니다. 수익률 300%가 넘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극대화합니다. 7억짜리 집이 5억이 되면 내 돈 2억은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5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자산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서울 외곽에 7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자본 2억 원,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전형적인 영끌 구조입니다. 주담대 4억 5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변동금리 연 4.5%가 적용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229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5천만 원 이자가 매달 약 30만 원 더해집니다. 대출 이자만 월 260만 원입니다. 월급에서 90만 원이 남습니다. 관리비 월 20만 원, 세금 월환산 10만 원을 더하면 고정 지출은 월 290만 원에 달합니다. 월급 350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을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소득의 40% 이상이 빚 갚는 데 묵혀 있다는 뜻입니다.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던 39세 한 분은 2020년 말 상가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안양은 유동 인구가 많다. 아파트보다 상가가 안정적이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임차인도 있었고 월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바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낮춰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입은 줄었는데 이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줄였고 그래도 안 되자 신용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1년이 됐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손실을 감수하고 상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수한 가격에서 한참을 깎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가는 끝인가 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공포. 이 공포는 20대, 30대에게도 확산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신고가를 보도했고 유튜브와 커뮤니티는 지금이 가장 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저금리 대출 상품들로 사람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끝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포모란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것이 급등해서 수익을 놓칠까 겪는 불안감을 뜻합니다. 그 당시 혼합형 금리로 진입은 쉽게 출구는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영끌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은 금융상품 구조였습니다. 특히 혼합형 금리 대출은 초기 부담을 낮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정금리로 월 상환액이 할만하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혼합형 대출의 전환 구간은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이자 부담이 2배, 3배 커져버리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민종 씨는 2022년 고점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7억 이상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매달 몇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죠. 민종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더 이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어졌고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30대와 40대 고소득 직장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상승장 끝물에 투자해서 크게 물린 분인데요.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의 일입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물은 홍대 근처의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택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고덕 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개발과 삼성전자 호재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6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소정 씨는 안양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건물주만 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2026년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너도 나도 사는 불패 자산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족쇄 같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금리는 높아졌고 이자는 무섭게 늘어났고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선택했던 영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빚에 묶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파트 등기부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지만 통장에는 늘 잔액이 없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으로 빠져나갈 돈이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000조 수준입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빌린 사람들도 금리 재조정 시점이 되면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대 금리로 빌렸던 5억 대출이 5%나 6%로 바뀌면 한 달 이자는 2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식을 하고 싶어도 참고 주말 약속 대신 배달을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이렇게 팍팍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간을 잠시 2020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0.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 중후반. 5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누구나 감당 가능했습니다. 월세 낸다고 치자. 어차피 월세도 이 정도는 나간다. 관리비 조금 더 내는 셈이다. 게다가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가격이 한 달 이자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4억, 5억, 많게는 7억 이상씩 대출을 받았죠.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과 퇴직금 담보대출, 부모님 도움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사는 사람이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당시를 떠올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못 사면 평생 전세다.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공포처럼 퍼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는 그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였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 나만 바보 되는 느낌. 그래서 빚을 내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어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그대로 한국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리 조금 오르다 말겠지. 설마 더 오르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6%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대에 빌렸던 대출이 5%, 6%로 갱신되면서 한 달 이자는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억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체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 실수령액 500만 원. 이 정도면 고액 연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120만 원 내고 380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능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이 200만 원으로 생활비, 자녀학원비, 세금 등등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는 실수령액 500만 원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요. 그들은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 학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끌한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합니다. 배달 알바를 뛰고 투잡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겉으로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카드값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면 집 팔면 되잖아. 욕심 부린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경기도의 동탄, 평택 등등 20대, 30대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이 지역들의 일부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은 회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집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8억에 산 집이 지금은 6억도 안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심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거래 문제입니다. 6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도 높은데 왜 지금 사냐,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자를 몇 달만 밀려도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집은 임의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법원 경매장은 젊은 사람들의 매물로 가득합니다. 30대, 심지어 20대. 한때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말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장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 비용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대출은 어쩌나요?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짜리 아파트를 영끌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죠.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장사를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온몸에 대출 족쇄가 채워진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가 끝도 없이 불어나면서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음식점과 소매업에서만 5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폐업했습니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온라인 문화가 정착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죽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른바 버블 사태였죠. 당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대출도 잘 나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8억 대출로 사서 2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 부실이 도미노처럼 일본 경제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이죠.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10억, 15억짜리 아파트를 영끌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대출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계속 침체되면서 이자 미납이 늘고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이후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집값은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6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000조 수준입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대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와 다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민정 씨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수요가 더 줄었습니다.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정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모았던 돈 다 날렸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이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8% 이상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IMF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혼인 건수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회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아무 곳에나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아파트, 빌라, 상업시설, 토지 등등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에 무분별하게 지어진 상가들이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꼬마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